문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거의 불이 꺼졌고 김밥집 간판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년 전 나를 떼어내던 그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입니다. 나는 말없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 그 목소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 낳을 상황이 아니야. 지우는 게 맞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사님, 그 녹취 아직 있어요. 그 목소리가 처음 나온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야, 준혁아. 너 대학 때 윤서연이랑 오래 사귀었잖아. 술이 많이 취한 동창놈의 말에 준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걔 요즘 시장에서 김밥집 해. 쌍둥이 키우면서 혼자. 쌍둥이? 그래. 애들이 진짜 똑똑하다던데. 서연이 참 착하게 살았는데. 친구는 술김에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 그 말은 안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심장 한가운데에 꽂혔습니다. 쌍둥이, 혼자, 시장. 그 세 단어가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아인 서연인,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방세도 전부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낮엔 수업을 듣고 저녁엔 편의점, 밤엔 학교 도서관 복사실 아르바이트. 그 안에서 처음 강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은 법전을 한 알을 안고 복사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드가 막혔는지 당황한 얼굴로 지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예요? 아, 괜찮아요. 제가. 바쁘잖아요. 그냥 받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준혁은 가난했지만 눈이 빛났습니다. 사법고시에 전부를 건 남자였습니다. 서연은 그 눈이 좋았습니다. 비슷하게 가난하고 비슷하게 혼자인 두 사람은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도서관에서 나란히 앉아 각자 공부하고 서로 다 알면서도 힘들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인이 됐고 서연은 아르바이트를 늘렸습니다. 편의점, 카페, 복사실. 세 군데를 돌며 번 돈의 일부를 준혁의 고시, 학원비로 보탰습니다. 자신의 등록금보다 그 돈을 먼저 챙겼습니다. 통장 잔액이 0이 되던 날, 서연은 학교 행정실에서 휴학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준혁이 늦은 밤 편의점으로 찾아왔습니다. 나 때문에 휴학한 거잖아. 내가 쉬고 싶어서 쉰 거야. 서연아. 오빠가 붙으면 되잖아. 그럼 나도 복학하면 되고. 준혁이 한참 서연의 얼굴을 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합격하면 제일 먼저 결혼하자. 그 말이 형광등 아래에서 서연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주 깊이. 그렇게 세월이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도 그 사이에 서연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셨습니다.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한다고 밥도 먹이고 반찬도 싸주셨습니다. 서연에게 어머니라는 단어는 먼 말이었는데 어머니라는 그 따뜻함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자 발표 날이 왔습니다. 준혁의 수험번호 옆에 합격 두 글자가 찍혔습니다. 둘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서연은 그럼 그렇지를 반복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준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바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준혁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밥 먹으러 오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연이 눈치를 채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준혁이가 연수원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잖니? 네, 어머니. 판사 되고 나면 세상이 달라지거든. 어울리는 사람도 달라지고. 서연은 그 말의 끝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연수원 중반이 지날 무렵 준혁의 주변에 한 여자가 생겼습니다.
고위 법조인 아버지를 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방강제로 잡힌 자리에서 만났다고 했지만 만남은 이어졌고 그 집안이 준혁에게 열어줄 앞날이 어머니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흔들림을 아들에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무렵 서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준혁의 얼굴이 딱 한 박자 굳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당황이었습니다. 확실해? 응. 병원 다녀왔어. 준혁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서연의 심장에 처음으로 금을 냈습니다. 며칠 뒤 준혁 어머니가 서연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서 처음엔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상황을 좀 생각해봐야지. 어머니, 저희 사귄 지 5년이 넘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준혁이한테 딱 맞는 자리가 생길 수 있는데 내가 발목을 잡으면 되겠니? 발목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준혁 앞길이 막힌다고. 그냥 조용히 정리하라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 나을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날 카페를 나오는 서연의 등 뒤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준혁이를 사랑한다면 내가 포기해라. 그리고 며칠 뒤 준혁이 서연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 솔직하게 말할게. 말해. 지금은 아이 낳을 상황이 아니야. 사회적으로도 판사로서도. 결혼 전에 아이가 생기면 나한텐 흠이 돼. 서연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우라는 거야?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서연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5년을 한순간에 지워버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서연은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쌍둥이였기 때문입니다. 초음파 사진을 손에 들고 혼자 앉아서 울다가 웃었습니다. 둘이 왔다고. 엄마가 잘 키운다고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출산일 서연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 잡아줄 사람도, 이름 불러줄 사람도. 하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대신 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품에 안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서연은 신문을 펴다 멈췄습니다. 판사 강준혁 결혼 기사. 웨딩 사진 속 신부는 법조인 집안 딸이었습니다. 서연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시장에 자리를 잡은 것은 그 이듬해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좌판, 나중엔 작은 김밥집.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쌍둥이는 그 옆에서 자랐습니다. 조금 크고 나서는 김밥 재료를 나르고 박스를 접었습니다. 추운 날 볼이 빨간 채로 엄마 옆에 붙어 있는 두 아이를 보며 동네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 애들은 참 바르게 컸다고. 서연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준혁은 수백 명의 하객과 대형 예식장에서 화보 같은 웨딩 사진을 찍으며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판사와 법조인 집안의 결혼이라고 주변의 축하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좋은 판사, 좋은 자리, 좋은 평판 일색이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그렇게 양쪽 집안에서 원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기다렸고 나중엔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준혁 어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넓은 집, 좋은 차, 남부러울 거 없었지만 그 사이를 채워줄 아이가 없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눈치는 위압적이었고 준혁은 그 집에서 사위이자 직원처럼 살았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도 자유롭지 않았고 명절은 언제나 처가였습니다. 어머니는 씁쓸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돈댁 아들이 된 것 같다고. 그러던 어느 날 밤 동창회 자리에서 친구가 무심하게 꺼낸 말이 준혁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쌍둥이, 시장, 김밥집, 혼자. 준혁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며칠을 망설이다가 시장으로 갔습니다. 멀리서였습니다. 가게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 서서 그냥 바라봤습니다. 작은 김밥집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서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연이를 닮은, 아니 준혁 자신을 더 많이 닮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추운 날 볼이 빨개진 채로 엄마 옆에서 재료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아이들한테 뭐라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셋이 웃는 그 모습을 준혁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바라봤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준혁은 가끔 그 골목 앞에 섰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돌아섰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걸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준혁은 학교로 조용히 연락했습니다. 본인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두 아이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둘 다 성적이 좋았고 씩씩했고 유난히 눈이 빛났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식사 자리에서 준혁은 말없이 밥을 먹다가 조용히 꺼냈습니다. 서연이 쌍둥이를 키운다고, 자기 아이들인 것 같다고.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라났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어디론가 밀려났습니다. 공부도 잘한다고, 눈이 빛난다고, 당연히 우리 핏줄이라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지난 세월도, 혼자 새벽을 견뎌온 그 시간도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그냥 아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으로 찾아간 것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문 닫을 시간에 맞춰 들어선 어머니를 보고 서연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나 아이들 한 번만 보면 안 되겠니? 어머니, 걔들이 우리 핏줄인 거 알잖니?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킬 수 있어. 유학도 보내줄 수 있고. 그 얘기하러 오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들 미래를 위한 거라고, 엄마라면 욕심 부리지 말라고.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준혁이 발목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직접 저한테 오셔서 떼어내셨잖아요. 그때 아이 지우라고 하신 분이 어머니셨잖아요. 그건 그때 상황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상황이 있어요, 어머니. 제 상황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아이들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간 뒤 서연은 혼자 가게 문을 닫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만은 안 된다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찾아오셔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시장 상인 밑에서 뭐 배우겠니? 판사 아버지 밑에서 살아야 애들 인생이 달라지지. 아이들은 굳어버렸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우리의 삶이 흔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 혼자 불 꺼진 가게에서 서랍 열고 오래된 휴대폰 녹취 파일 재생하며 또다시 가슴이 무너집니다. 15년 전 준혁이 직접 한 말, 아이를 지우라던 그 목소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서연은 그것을 꺼내지도 없애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준혁의 아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니는 사이에
결국 아내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준혁에게 혼외 자녀가 있다는 것, 쌍둥이라는 것. 아내는 처가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처가로 불려갔습니다. 넓은 거실에 처가 식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말이 없었고 장모님은 싸늘했습니다.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이 문제예요.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준혁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이들 유학 보내고 싶으면 보내세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그 엄마라는 여자와 연락하면 안 돼요. 물론 이 시간 이후로 당신도 어머니도 더 이상 거기에 가지 마세요. 그건 좀. 그럼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내의 말이 끝나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장인이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이들이 내 친자라면 법적으로 정리해라. 내 이름 아래 두는 게 맞다. 내 아이니까 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준혁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들던 서연이의 그 뒷모습.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나가던 그 모습. 그때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쌍둥이들도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영리했습니다. 장학금이 어디서 왔는지, 어머니가 왜 며칠째 말이 없는지, 누가 학교 근처를 서성이는지 조각들을 맞추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셋이 밥을 먹다가 한 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장학금 우리 아빠가 보낸 거야? 서연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대답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판사야? 응. 아이들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돈 많은 아빠 필요 없어. 얘들아, 진짜야. 없어도 잘 살았잖아.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첫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든 거 알아. 그치만 우리 얼른 자라서 엄마 더 고생 안 하게 할게.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무슨 소리야, 너희가 왜? 우리 이제 아빠 필요한 나이 아니야, 엄마. 엄마 우린 정말 지금 이대로 행복하니 속상해하지 마. 서연은 그 말에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인지 미안한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준혁은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아들 앞길을 위해서라고 했고 이번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결국 서연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명분만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미 후회하기엔 너무 큰 상처를 날 위해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공부까지 접으면서 희생해주고 나 같은 인간한테 버림받고도 내 아이를 끝까지 혼자 책임지고 사랑으로 행복하게 키우는데 저는 또다시 욕심에 눈이 멀어 서연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늦은 새벽 시간에 준혁은 책상에 앉아 소송 서류를 작성하다 펜을 멈추며 큰 한숨과 작성하던 소송 서류를 찢어버리며 중얼거립니다. 그때 널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린 거였어. 준혁이 직접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문 닫힌 가게 앞에 서서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는 건 15년 만이었습니다. 준혁은 예전보다 나이가 들어 있었고 서연도 그랬습니다. 다만 서연의 눈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다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싶다고. 서연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혁 씨,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서연아, 나는 그때 지우라던 아이들이에요. 그 말 기억해요? 준혁이 굳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걸 부쉈는지 알아요? 나는 고아였어요. 세상에 나 혼자였는데 그나마 오빠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걸 그 한마디로 끝냈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15년 동안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나는 그 말 들으려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준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는 판사가 됐고 나는 새벽 4시에 밥을 지었어요. 오빠는 좋은 예식장에서 결혼했고 나는 혼자 쌍둥이를 낳았어요. 손 잡아줄 사람 한 명 없이. 서연아, 그 15년 동안 오빠는 어디 있었어요? 나랑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오빠는 머리에 살았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으면 아이들이 원할 때 해요. 내가 막을 자격은 없으니까. 그치만 나는 받아들일 자신 없어요. 그 마음은 오래전에 끝났으니까요. 알겠어. 그리고 혹시라도 또 누가 아이들한테 함부로 접근하면 서연이 말을 멈췄다가 조용하고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때의 녹취 아직 있어요, 판사님. 긴 침묵.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그냥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시장 골목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준혁을 보고 멈췄습니다. 세 사람이 골목 안에서 마주 섰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신을 너무 닮은 눈, 서연을 닮은 인매. 두 아이가 자신을 올려다봤습니다. 첫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잠시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되고 싶으면 엄마부터 지켜요. 첫째가 이어받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정말 아빠가 필요할 땐 없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또 엄마를 힘들게 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기다리지 않고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장 골목에 아침이 왔습니다. 서연과 쌍둥이가 나란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골목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골목 끝 멀리서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말대로 자격을 얻기 전에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준혁 어머니는 그 무렵 올해 창밖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연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오셔서 밀어내셨잖아요. 그 한 문장,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이 두 번 같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핏줄은 만들 수 있어도 부모는 선택받는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를 5년이 아니라 15년에 걸쳐 채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혼자 손이 트던 그 시장에서 말없이 소란 없이 그냥 살아남은 것으로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엄마 혼자로 충분하다고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